다음은 우리가 생산 운영 공급 사슬 전략 중에서 글로벌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통신 시설, 인터넷이라든가 ICT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 또 교통수단이 상당히 발달함에 따라서 과거보다 훨씬 더 새로운 시장에 침투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새로운 시장에 가서 제품을 판매하고 또는 원자재나 부품을 갖다가 더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시장에다가 제품을 판매하고 원자재나 부품을 갖다가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그런 것들이 바로 글로벌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경계, 국경, 우리가 볼드라고 하는데, 그러한 볼드를 넘어서 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나 공장을 외국에다가 건설하고 외국계로부터 부품이나 또는 서비스를 구입해서 외국 경쟁자로부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립한 전략 등이 바로 글로벌 전략이다. 글로벌 전략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전략적 제휴, 스트래티지 얼런스라는 게 있는데, 기업이 외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으로 전략적 제휴를 하게 됩니다. 그 공장이나 시설을 건설하는 방법 중에서 그 나라 기업하고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서 우리가 외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즉 전략적 제휴를 보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컬러버레이티브 에포트라고 해서 공동 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한 기업이 핵심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업이 이를 필요로 하지만 단시간 내에 그러한 핵심 능력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경우에 A라는 기업과 B라는 두 기업의 상호 이익을 위해서 진행하는 제휴의 형태가 컬러버레이티브 에포트, 공동 노력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조인트 벤처가 있습니다. 두 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로 합작하는 것을 우리는 조인트 벤처라고 하고, 기술 라이센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기업이 그의 제품 생산 권한을 다른 기업에 허용하되 로열티를 받는 방법이 바로 기술 라이센싱이 됩니다. 정수현 학생, 내가 기술을 다른 기업한테 로열티를 받고 팔 때 파는 방식이 한 번에 금액을 1억을 받고 파는 방식이라 그걸 우리가 럼스 방식이라 하고, 매출액 대비로 받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기술을 파는 정수영 입장에서는 1억을 한 번에 받고 파는 게 좋겠어요, 매출액 대비로 해서 기술을 파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빨리 둘 중에 하나 빨리 얘기하세요. 매출액 대비로. 고성민은, 너 같으면 한 번에 럼시로 받고 파는 게 좋겠어요, 정수현처럼 매출액 대비로 파는 게 좋겠어요? 한 번에 파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잘 들으세요. 내가 기술을 팔았는데 내 기술을 가지고 가서 저놈아가 앞으로 정말 장사를 잘할 것 같다, 많이 팔아먹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정수현이 얘기한 대로 매출액 대비를 받는 게 좋아요. 그런데 너는 별로 능력이 없어서 내 기술을 가져가도 별로 팔아먹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덩어리로 파는 게 좋아요. 이해갑니까? 시아영, 내가 한 얘기 이해갔어? 이해갔어? 또 한 가지, 내가 기술을 파느냐 안 파느냐를 결정할 때 어떤 사람한테는 1억을 받고 어떤 사람한테는 5억을 받고 팔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불공정하게 거래한 건가요? 정수인이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근데 옆에 있는 수빈이한테는 1억 주고 기술을 팔고 성민이한테는 5억 주고 팔았어. 그러면 지금 정수현이가 공정하게 한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공정한 겁니까, 공정하지 않은 겁니까? 저는 정수현이는 공정하게 한 거예요. 왜 그랬죠? 이수빈이한테 1억을 주고 파는 이유는 이수빈이한테 안 팔아도 이수빈이가 곧 그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능력이. 그러면 1억이라고 받고 파는 게 좋아요.
근데 고성민은 전혀 기술이 아주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100년이 가도 안 돼. 얘한테 어떻게 돼요?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한테 1억 팔고 어떤 사람한테 5억 파는 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한 거다. 반대로 이수빈이한테 1억 해주고 싸게 파는 것은 이수빈이가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는 내 기술 사가도 큰 돈 벌어먹을 가능성이 없는 애는 그럼 1억밖에 주고 파는 거야. 그러나 고성민이 얘는 내가 기술을 팔면 이런 가지고 엄청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 거야. 그러면 내가 5억 주고 파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 다 이해했어요? 백성열. 내가 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듣기가 힘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여러 군데 발생하죠. 영화 같은 경우도 개런티 같은 거 가지고 배우와 관련해서 야, 너 이번 영화 출연하면 너 10억에 우리 뭐 주연 배우 10억에 약정하자 라고 했을 때 배우는 뭘 결정하는 게 좋아요? 10억 받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 시나리오를 딱 읽어보니까 이거 영화 1000만 개 돌파하겠어. 그러면 주연 배우 입장에서 10억 받지 말고 영화 매출액 대비를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네고시에이션, 협상이에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각각 다르게 생각하니까 어느 합의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글로벌 전략이 왜 중요하냐? 이 5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임금이 낮은 이국으로 공장을 진출하게 되면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직접비나 간접비의 절감을 얻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 시설을 입지하게 되면 공급 사슬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외국 고객의 요구를 잘 만족시키는 더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제품의 수명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년도가 우리나라에 칼라 TV가 처음 등장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칼라 TV를 만드는 능력이 1980년도에 있어서 칼라 TV가 나왔겠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칼라 TV를 만드는 능력은 언제부터 있었겠어요? 훨씬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칼라 TV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할 망정 국내에는 칼라 TV 방송을 안 했어요. 왜 박정희 대통령은 칼라 TV 방송을 안 했을까요? 칼라 TV가 나오면 국민들의 소비가 증진돼서 저축을 안 해서 결국은 산업 자본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칼라 TV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라 TV를 방영하는 시점을 1980년까지 간 겁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가 흑백 TV를 만드는 공장을 예를 들어서 다 없애지 않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아프리카로 가서 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PLC 사이클을 더 늘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외국 기업과 합작함으로 해서 기업 경영을 훨씬 더 향상할 수 있다. 우리는 만드는 건 참 잘해. 근데 다른 기업이 마케팅 능력이 참 좋아 하면 그럼 마케팅 능력과 결국은 생산 능력을 합한 결국은 심비오틱이라고 하는 마케팅을 통해서 더 좋은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글로벌 전략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화와 윤리의 영향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갖다가 각국 간에 조정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에요. 각국 간의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어렵고 협상이 쉽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생산이나 납품 일정을 엄수하는데 어려움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랍이나 남미나 동남아 국가 예를 들어서 공산국가예요. 주로 이제 우리가 베트남 지금은 베트남이 상당히 많이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베트남과 뭘 하려고 하면 공산당 간부와 항상 밀접하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 베트남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물건은 많은데 베트남에서 가져오는 물건은 많지 않아요. 근데 배가 베트남 갈 때 이 10만 톤 배에다가 가득 컨테이너 싣고 가면 올 때 배가 오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싣고 오면 배가 어때요? 뭐 싣고 와야 돼요?
아래에다가 물을 싣고 와요. 물.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건물 질 때 건물 그 잔디밭에 깔아있는 돌이 무슨 나무예요? 현무암이라고 알아요? 구멍 빵빵 뚫어진 이런 돌들이 어디 여러분들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많죠. 그 돌이 현무암이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나는데 제주도에 현무암이 오질 않아요. 다 어디 거예요? 다 베트남 현무암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트남에서 현무암을 우리가 수입하려고 하면 결국은 공산당 간부한테 뇌물을 주어야 그게 성사가 돼요. 뿐만 아니라 한 컨테이너에 현무암을 싣고 오는데 엄청 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까지 가는데 컨테이너 한 박스가 100만 원이라고 하는 유통비용이 든다고 하면 올 때는요 2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 큰 데다가 현무암을 가득 싣고 와도 2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무암을 안 실으면 뭐 실어야 돼요? 물을 막 실어야 돼요. 그 배 밑바닥에 물을 안 실으면 배가 뒤집어져요. 배가 아래가 듬직하게 무거워야 배가 중심을 잡잖아요. 지난번 우리가 세월호 사건 났을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세월호 사건 난 이유가 뭐냐면 배가 원래 한 4층 정도의 높이였었는데 이거를 7층인가 위로 개조했잖아요. 개조하게 되면 아래에다가 뭘 채워야 돼요?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채우는 대신에 제주도에 가는 철근이나 이런 차 같은 걸 실은 거야. 근데 실을 때 어떻게 돼요? 실을 때 결박이라고 해서 꼭꼭 묶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충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대충 하고 하다가 도르니까 그게 물건들이 어때요?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결국은 넘어간 거예요. 그것처럼 베트남에서 싣고 올 때 현무암 싣고 오면 엄청 싸게 싣고 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각 그 집 짓는데 뭐 현무암 가지고 이 벽에다가 붙이는 거 바닥 까는 이유가 전부 다 베트남 현무암이 들어와서 그 이유는 물류비용이 싸다. 왜? 그냥 컨테이너 박스 들어오는 것보다 거기다가 왕창 싣고 와도 큰 돈 안 들이고 물류비용이 싸기 때문이다. 생산 운영 전략과 공급 사슬 전략 거의 마지막입니다. 공급 사슬은 생산 운영 관리 활동이 수행되는 각 개별 기업들의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공급 사슬 관리는 파트너 사이의 관계와 이들 사이의 어떤 흐름, 여기 흐름에는 뭐 자재의 흐름도 있고 정보의 흐름도 있고 에너지의 흐름도 있고 돈, 사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공급 사슬을 관리하는 내용이고 공급 사슬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은 생산 운영 전략의 확대된 개념. 그러니까 생산 운영 전략, 생산 운영보다는 공급 사슬이라는 개념이 훨씬 큰 개념입니다. 마케팅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이거는요. 그래서 공급 사슬 전략은 생산 운영 전략의 확대된 개념이고 기업의 생산 운영 전략에 수립이 되면 이에 맞추어서 공급 사슬 전략도 우리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 공급 사슬 전략을 보면 공급 사슬 전략은 기업의 생산 운영 전략은 물론이거니와 그 기업의 공급 사슬을 이루는 공급업체라든가 유통업체 등 파트너들의 전략도 항상 우리가 긴밀하게 잘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공급사슬 전략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사슬 전체의 서스테이너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달성하는 것이다. 경쟁 우위는 달성 내지는 유지하는 것이고 경쟁력은 제고하는 이런 용어가 연결되는데 즉 공급사슬 전체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달성하는 것이 바로 공급사슬 전략의 목적이다. 기업과 파트너들은 이러한 사명이나 목표를 잘 공유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사슬 전략을 함께 잘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 가지 제품이 있어요. 모방 제품과 혁신 제품이 있다고 하면 모방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 수단으로 효율성과 저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의 용이함을 이용한 효율적이고도 저가인 공급사슬을 보유해야 할 것이고 반대로 혁신 제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혁신 제품들은 대개 제품의 차별화를 갖다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예측에 어려움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서 신축적이고도 빠른 공급사슬을 보유해야 훨씬 더 바람직한 거다. 경쟁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급사슬 전략을 보면 기업이 생산 운영 전략을 수립하게 되면 이에 맞추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상부 구조하고
하부 구조 이런 것들이 물론 공급 사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우리가 기업이 전략을 수립할 때 아까 얘기했던 비용, 즉 가격, 품질, 시간, 유연성 중에서 어느 것을 경쟁 우선순위로 앞에 두느냐, 그거에 따라서 공급 사슬의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가격 경쟁력, 즉 원가 이런 것들을 우선하기로 사업 전략을 수립했다고 하면 값비싼 자재보다는 값싼 자재를 공급하는 파트너로 공급 사슬을 구성해야 할 것이고, 만약 기업이 품질 경쟁력, 품질을 가장 우선순위에 앞에 두었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품질 경쟁력 우선순위로 정해서 사업 전략을 수립했다고 하면 고도의 품질, 즉 좋은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를 파트너로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장 그 생산 운영 전략과 공급 사슬 운영 전략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